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네, 이거는 제가 이미 강의를 찍어 놓은 것 중에서 1일에 끝내기에 대한 강의 중에서 13강, 14강, 15강에도 있고 문제가요. 그 다음에 5문제만 맞추자에 거기에도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쉽고 빠르게 풀기에서도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고 듣기 쉽게 문제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라도 꼭 맞추실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어떤 것에서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이 감정 평가는 이제 감정업자가 이제 동산이나 부동산의 이런 가치를 판단해서 가격으로 이제 매겨놓는 건데요. 그런 방법 중에는 크게 이제 원가 방식이 있고요. 우리가 이론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근데 대략적으로 크게 아웃라인만 한번 잡아 볼게요. 제목만 한번 써볼게요. 원가 방식이 있고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쵸? 비교 방식이 있어요. 네, 시장에서 사례가 되는 것을 조사해서 감정 가격을 정하는 비교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따져보는 수익 방식이 있어요. 그쵸? 여기서 수익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가액과 임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 각각 가액은 원가법이고요. 그쵸? 가액은 그 원가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위에는 가액, 밑에는 임료를 쓸게요. 그 임료는 적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 가액은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임료는요, 임료사례 비교법이에요. 그쵸? 이건 이름처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푸실 수 없을 것도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임료 사례 비교법. 근데 여기서는 주로 다 가액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임료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도 나왔는데 좀 새로운 방법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수익 방식에서는 가액은 수익환원법이라고 하고요.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임료는 수익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도 중요해요. 그리고 임료는 수익분석법. 여기서는 수익을 따지기 때문에 앞에 다 수익이 붙어요. 그래서 수익분석법. 그런데 이 중에서도 수익환원법 같은 경우 이제 가액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가액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 같은 건 어렵지 않고 수익환원법도 간단한 공식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게 요 원가법이거든요. 이 원가법은 좀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잘 나오기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냐면 제조달 원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조달 원가는 뭐죠? 평가 시점, 기준 시점에서 이 물건을 다시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총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꼭 이윤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론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거고요. 제조달 원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가 수정액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요거 구하는 공식은 조금 이따 다시 쓸게요. 감가 수정액을 물어보기도 하고 적산가액을 물어보기도 해요. 적산가액은 뭐죠? 원가법에서 나오는
걸 적산가액, 이 원가법의 이름이, 이 가액의 이름이, 원가법의 가액의 이름이 적산가액이에요. 적산가격. 그래서 요거 전체를 물어보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각각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문제에 들어가서 숫자를 보면은 이거 공식을 잘 몰라도 대입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요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푸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정답을 잘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려드린 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원가법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니까 한번 써볼게요. 원가법은요. 원가법은 뭐가 원가법이라 그랬죠? 네, 원가 방식으로 내는 그 가격을 말해요. 원가법 가액의 가격이에요. 원가법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는 뭐죠? 그거를 다시 짓는 거예요. 지금 언제요? 예전에 지어졌지만 지금 기준 시점에서 다시 지으면 얼마가 들어갈까 하는 그런 총액이에요. 그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주셔야 돼요. 감가수정액을 빼주셔야 돼요. 감가수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원가법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요. 제조달 원가 곱하기 장가율의 n승 할 수도 있어요. 장가율의 n승. 장가율은 뭘까요? 그 내용연수 말에 그 제조달 원가에 대한 잔존 가격의 비율인데요. 그렇게 말로 풀면 어렵지만 이거는 뭐 그 조건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가율을 구하라고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율이 얼마라고 주어졌을 때 이 장가율을 이용하는 공식만 외워두면 되겠죠. 그래서 장가율의 n승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제조달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거는 공사비, 그러니까 요 제조달 원가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는요. 공사비에서 비용지수를 곱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뭐 2천만원 들었으면 2천만원, 거기에다가 비용지수를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 비용지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 비용지수를 과거의 건축비 지수, 요 비용지수는요, 조건에서 주어질 거예요. 비용지수라고 주어지진 않지만, 과거 건축비 지수 분의 기준 시점에 건축비 지수를 하시면 비용지수가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쵸? 그 제조달 원가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되셨죠? 그리고 이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해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기도 하고 제조달 원가 곱하기 장가율분의 n승을 하기도 해요. 이 장가율은 주어져요. 조건에서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이 감가수정액이죠. 그쵸? 이 감가수정액은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라고도 하고 어떤 문제는 감가수정액을 구하라고도 하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적산가액을 구하라고도 해요. 적산가액은 뭐예요? 이 원가법의 가액 이름이 적산가액이에요. 가격이에요. 가액, 적산, 가격, 적산, 가액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걸 구하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걸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시점에서 나온 말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감가수정액은요.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 곱하기 제조달 원가 곱하기 총 연수분의 과거 연수 전체 얼마 된 건물인데 얼마 쓸 수 있는 건물인데 과거 지나간 거는 얼마 과거의 연수가 얼마큼 지나갔는지 과거 연수 곱하기 감가율이에요. 감가율. 감가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100에서 잔존 가치율이 조건에서 주어지면 잔존 가치율을 빼시면 돼요. 네, 감가율이 나오거나 아니면 잔존 가치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감가율은 나오면 그대로 쓰시고 감가율이 없을 때는 100에서 잔존 가치율을 빼시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공식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공식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문제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구하지 막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조합해서 풀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대충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제가 썼던 걸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여기 원가법은 여기 적산가액이거든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는 거. 이 감가수정액은 조금 전에 제가 썼던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적산가액을 구하래요. 그러면 적산가액을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거나 아니면 제조달 원가 곱하기 장가율분의 n승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는 조건을 봐야겠죠. 조건을 보면 여기서 보니까 장가율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겠네요. 그렇죠? 70%는 0.7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적산가액에서 두 번째 이 공식이 아니라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요? 네, 제조달 원가 곱하기 장가율의 n승 이거를 하셔야겠죠. 제조달 원가 곱하기 장가율의 n승 이 공식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조건에 감가상각비가 나오면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겠죠. 제조달 원가 어떻게 구할까요? 네, 공사비. 공사비가 얼마래요? 네,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여기 만원자 생략할게요. 곱하기 과거 건축비 지수. 과거 건축비 지수가 어떻게 되죠? 과거가 어디예요? 지금 기준 시점이 17년이죠. 과거는 준공은 2015년에 했어요. 그러면 과거의 건축비 지수 15년이 과거죠. 준공한 거. 그게 100이네요. 그쵸? 그러면 100분의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 기준 시점은 지금 2017년이죠. 17년의 건축비 지수는 얼마일까요? 125네요. 여기 125. 요게 뭐예요? 요게 제조달 원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구하실 때요. 이게 8천만원 할 때 제가 이렇게 공 다 쓰시지 마시고 원래 8천만원 어떻게 써야 돼요? 8천만원 이렇게 공을 여러 개 구하셔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천만원은 이렇게 쓰고 8천 그리고 8억은요.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자고 했어요. 그쵸?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8천만원 그리고 여기서는 공 두 개 이렇게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80 곱하기 125는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네, 1억 원으로 읽으면 돼요. 1억 원이에요. 이 1억 원이 뭐예요? 네, 제조달 원가예요. 그러니까 신축 공사비가 8천만 원 들었는데 지금 기준 시점에서 이걸 다시 똑같이 지으려면 1억 원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적산가액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제조달 원가에 곱하기 1억 원 곱하기 그쵸? 1억 원 곱하기
장가율이 얼마예요? 장가율 주어졌죠. 0.7이에요. 그쵸? 0.7에 n승 몇 년 지났어요? 네, 15년에서 17년 15년 9월 30일에서 17년 9월 30일로 갔으니까 2년 지났네요. 그쵸? 그러면 0.7 곱하기 0.7의 제곱 곱하기 1억 원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4,90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4,900만 원이 적상가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읽거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마나 한 얘기고, 이렇게 해서 적상가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원가법에서 적상가액을 구하는 공식 크게 두 가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주시거나 아니면 제조달 원가 곱하기 장가율의 n승을 해주시는데, 조건에 감가수정액이 없고 장가율이 나오니까 장가율을 들어간 공식으로 써주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걸 제가 보면요. 네, 지금 한 거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네, 제조달 원가는 공사비에서 비용 지수를 곱해 주신다는 거. 요 비용 지수는 뭐죠? 과거의 건축비 지수, 요거 조건에서 주어지죠. 네, 과거의 건축비 지수 분의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조건에서 주어졌고요. 그러면 그 제조달 원가 위에서 그 구한 거하고 곱하기 장가율분의 n승이에요. 그래서 장가율은 원래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요. 이 장가율이 요건데 요거 말을 이렇게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장가율은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적상가액은 이 제조달 원가 한 1억 곱하기 장가율에 2년 지났으니까 n승 해서 2승 해서 4,900만 원이라는 거. 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가법에서 나오는 문제를 틀리지 마시고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이거는 문제를 보시면 그냥 다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정보정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정상 가격을 분의 정상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우리가 보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정보정도 하고 정상적 거래인지 아닌지 해서 정상적 거래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시점 수정도 가격이 변동되거나 물가가 뭐 올랐으면 그런 것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뭐 지역 요인이나 이런 개별 요인 같은 것들을 이게 보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분모에 뭐를 넣냐면 사례 부동산을 넣으셔야 되고요. 분모에는 평가 대상 부동산을 넣으신다는 거. 요거 중요해요. 사례와 대상을 이게 혼동하셔서 이게 거꾸로 분모 분자에 쓰시면 안 되고요. 밑에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사례 부동산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 대상 부동산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정보정치를 해주셔야 되고, 우세하다 그러면 100분의 기준은 100이에요. 100분의 우세하면 얼마큼 우세한지 100에다가 더해 주시고요. 열세하면 100분의 얼만큼 열세한지 100에서 빼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보면은 이건 그냥 다 곱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는 사정보정치는 얼마네요. 사정보정치 아까 했죠. 예, 사례 부동산분의 평가대상 부동산, 또 비정상 가격분의 정상 가격을 해주면 사정보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얼마에 구입했어요? 1억 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고가로 매입했대요. 속상하겠어요. 그쵸? 근데 그럼 정상적이면 얼마인가요? 네, 제곱미터다. 요게 함정이에요. 제곱미터당 8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몇 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이 정상 가격으로 한다면 1000제곱미터에다가 8만원을 곱해서 8만원, 제곱미터당 8만원에 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0제곱미터 곱하기 8만원 해서 이거는 8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정 부정치는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죠? 네, 분모에 사례 비정상적인 가격 1억원 분의 제대로 샀으면 얼마죠? 8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 해서 0.8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0.8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도 이것도 사례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다 이렇게 보정을 해 주셔야 돼요. 볼까요? 문제를. 여기 이런 거는 이렇게 숫자가 뭐 얼마 거기에 비해서 얼마 우세하고 열세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100분의 얼마 하셔서 다 곱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통지 평가액인데 제곱미터당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온 거를 제곱미터당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2015년이에요. 그리고 소재지는 뭐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2종이요.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지금 비교 표준지는요. 비교하는 거는요. 이것도 2종이네요. 그쵸? 근데 2015년도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0만원이래요. 지가 변동률은 5% 상승했네요. 인근 지역에서 지역 요인은 동일하고요. 개별 요인은요. 개별 요인은 이렇대요. 가로 조건은 5% 열세하고 환경 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 동일하고 상승식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요. 열세 우세 뭐 이 앞에 붙은 조건은요. 이렇게 굳이 뭐 꼼꼼히 읽어볼 필요도 없이 열세인지 우세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봅시다. 일단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만원 일단 쓰고요. 200만원 쓰시고 그 다음 상승을 했대요. 얼마큼 상승했어요? 5%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5% 상승했다고 0.05 쓰시면 안 되죠. 곱할 때는 1.05 해주셔야지 5% 그쵸? 5%는 0.05죠. 그런데 요거를 1에다 더하셔서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승했지 0.05 하면 확 내려갈 거 아니에요. 금액이 그쵸? 그래서 1.05를 곱하셔야 돼요. 상승했으니까 상승분 해주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보정해 주셔야 되겠죠. 개별 요인에서 다른 건 동일한데 개별 요인에서 요만큼만 달라요. 가로 조건은 열세하니까 5% 열세하니까 100분의 열세한 건 100에서 빼주라 그랬어요. 5%만큼. 그럼 95예요. 그쵸? 그 다음 20% 환경 조건은 20% 우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주죠? 또 100분의 우세하니까 20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20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 계산을 빨리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빨리 하시려면요.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00만원 곱하기 1.05 곱하기 100분의 이 식은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쵸? 식을 안 세우고 하시면 혼동될 수 있으니까요. 식은 그냥 빨리 세워주세요. 그 조건을 보시고 요 식 세우는 건 빨리 하세요. 그래서 여기 4개 공 지어주고요. 여기서 4개 지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도 지어주셔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 것만 그냥 다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여기서는 105 곱해야 되겠죠. 105 곱하기 95 곱하기 120이에요. 그러면 239만 4천원이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239만 4천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하실 때요. 계산하실 때 지금 빨리 하시는 거는요. 계산기를
최소한 두드리셔야 돼요. 그 공짜 계속 다 두드리고 계시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이렇게 식을 세우셔서요. 이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이건 동일한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 지우시고, 여기서 이렇게 4개 지우시고, 소수점에서 2개니까 여기서 공 더 2개 지워주시면 얘가 105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05 곱하기 95 곱하기 120 이렇게 해서 239만 4천 원이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조건을 그냥 다 곱하신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만 보시고요. 보통 상승해요. 그러니까 1에다가 더하셔서 곱하시고요. 1.05, 뭐 10% 올랐으면 1.1이요. 그리고 만약에 총액으로 나왔는데 제곱미터당 얼마냐 그러면 나눠주시면 되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제곱미터당 물어봤는데 공시지가도 제곱미터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거 나눌 건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수익환원법을 한번 해볼게요. 수익환원법 이거는 아까 했고요.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문제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따져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수익가격에서 부동산 가격은 공식이 부동산 가격은 환원이율분의 환원율이라고도 하죠.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환원이율분의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순영업소득이 현금 흐름 분석할 때 순영업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순영업소득은 영업소득세를 낼 때도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내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부동산 가액은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때 환원이율은요.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환원이율은 저당상수 곱하기 대부비율을 써주셔야 돼요. 대부비율은 빌린 거죠. 그쵸? 대부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이에요. 대부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 이것도 조금 공식이 좀 복잡하죠. 그쵸? 하지만 이거를 좀 외우셔야 돼요. 부채 감당률. 아까 원가법에서도 외우셔야 될 게 있죠. 제조달 원가니 감가상각비니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요게 이제 거의 끝에 외우시는 공식이니까 요거 힘드시더라도 요 정도 꼭 외워주세요. 다시요. 환원율은 저당상수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채 감당률은 요거는 또 따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은 뭐죠? 네, 원금 플러스 이자죠. 네, 이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우리 그 문제에서 어떤 거를 물어볼지를 몰라요. 예, 문제에서요. 어떤 걸 물어볼지 몰라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에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을 물어볼지, 수익 방식으로의 부동산 가격을 물어볼지, 환원이율을 물어볼지, 순영업소득을 물어볼지, 어떤 걸 물어볼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다 주고 가격도 주고 환원이율도 주고 이럴 때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쵸?
이 식을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데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x로 놓고 구하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옮겨서 곱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환원이율을 구하는 공식은 저당상수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구하래요? 환원이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런 조건일 때요. 그러면 환원이율은 이 공식을 써야겠죠. 저당상수 얼마죠? 0.177. 그러면 여기다 해볼게요. 0.177 곱하기 대부비율은 얼마일까요? 네, 조건이 다 주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네, 대부비율은 얼마예요? 40%래요. 그러면 0.4 그쵸? 곱하기 부채 감당률 하래요. 부채 감당률은 이게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그쵸? 그래서 이 조건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따로 줬으면요. 그걸 더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건에 보니까 친절하게도 부채 서비스액 그냥 줬네요.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그쵸?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1,500만 원. 그 다음 순영업소득은 또 아주 저희들 계산하기 좋게 연 3천만 원 줬어요. 그쵸? 그러면 3천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이자율 연 12%로 10년간 이거는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더 어디다가 사용하게 만드느라고 이걸 준 거거든요. 우리가 따로 지금 이자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그쵸? 15 요거 두 개는 이렇게 없애주시고 15하고 30하고 하면 1하고 2지요. 그쵸? 그래서 요걸 다 곱하시면 돼요. 0.177 곱하기 0.4 곱하기 네, 2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0.1416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걸 환원이율은 퍼센테이지로 내야 되니까 여기다 뭘 곱해야 될까요? 네, 100을 곱하시면요. 소수점이 여기 이렇게 또 뒤로 두 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14.16%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공식을 몰랐을 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조금 풀기가 어려워요. 그쵸? 아셔야겠죠? 공식을. 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푸실 때 공식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합을 하세요.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쵸? 모르서 그냥 찍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모를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식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럴 때는요. 나와 있는 숫자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쁘게 조합을 하셔서 계산을 해서 찍는 게 그래도 정답에 맞출 가능성이 더 커요. 그냥 찍는 것보다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공식을 좀 외워주셔서 풀어주시고요. 네,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요. 정리해 놓은 거는 조금 전에 한 거하고 똑같아요. 환원이율, 저당상수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부비율이 40% 했으니까 0.4, 요거 부채 감당률 이렇게 했죠. 부채 감당률 했고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했어요. 그쵸? 그래서 나온 숫자에다가 퍼센테이지를 내야 되니까 100을 곱해서 14.16이 나왔어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네, 임대료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이거는 작년에 새롭게 나온 유형이에요. 30회에서 작년에 좀 새롭게 나온 유형이 좀 있어요. 몇 문제. 그래서 아예 손을 못 대신 분들도 그렇게 나오면 손을 못 댈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랬죠. 새롭게 나오는 유형은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조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건 나이가 몰라, 이거는 포기, 이렇게 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가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은 그렇게 넘어가야겠죠. 하지만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어렵지 않게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볼까요? 이 회사는 분양 면적이 500제곱미터래요. 이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받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을 초과하면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를 한대요. 그러면 연 임대료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제곱미터당 2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상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20만원 곱하기 500을 해야겠죠. 그쵸? 제곱미터당 예상 매출액이 20만원이니까 이거는 500제곱미터잖아요. 그쵸?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500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는 1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빨리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보세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와 추가를 지금 구분하잖아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냐면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딱 반이네요. 그쵸? 얘가 토탈이 1억이에요. 토탈이 1억인데 여기 기준이 5천만원이죠.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는요, 기본 임대료만 낸대요. 여기서는요, 기본 임대료가 얼마예요? 분양 면적당 6만원이에요. 그러면 6만원 곱하기 500을 해주셔야겠죠. 기본 임대료는요. 그러면 6만원 곱하기 500을 하시면요, 네, 이건 3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원까지는 3천만원을 내고요. 임대료를요. 그쵸? 그럼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5천만원 이상은 추가 임대료를 내야겠죠. 근데 이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은 10%래요. 임대료율이 10%니까요. 얼마일까요? 네, 이게 300만원이네요. 그쵸? 3천만원의 10%는 300만원이죠. 그쵸? 더 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토탈, 네, 이렇게 하면은 토탈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 그렇죠. 5천만원의 임대료를 초과 매출액 5천만원의 10%니까요. 500만원이죠. 네, 그래서 토탈 3,500만원이 된다는 거. 네, 여러분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읽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를 하셨으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끄적이기를 하셨으면 1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토탈이 1억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1억 원. 1억 원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20제곱미터당 20만 원이었으니까 500제곱미터니까 곱해서 1억 원 토탈이에요. 근데 기준이 5천만 원이었죠. 그쵸? 5천만 원. 그래서 기본 임대료는 얼마죠? 여기 밑에서는 6만 원이라고 그랬죠. 제곱미터당. 그래서 500제곱미터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초과한 거는요. 초과 매출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임대료율의 10%래요. 그러면 5천만 원의 10%면 0.1이니까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500만 원과 3천만 원을 더하면요. 네, 토탈 3,500만 원이 총 임대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처음 보는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은 읽어주세요.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면은 작년에도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다 하면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문제는 다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다 맞추시고요.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한번 읽으셔서 새로운 유형은 결코 어렵지 않게 나왔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내가 풀 수 있어.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잘 푸셔서 1차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